세월호 엄마 아빠들의 작은 노래 모임에서 시작된 4.16 합창단은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는 현장은 물론이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7년 동안 300회 이상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4.16 합창단의 노래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한 땀 한 땀 마음을 엮어 팔찌와 천연 비누를 만들면서 생명, 안전, 기억,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한 걸음이 된답니다. 사활용 목공소는 슬픔과 절망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생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목공소를 시작했습니다. 목공소에서 만드는 칼림바 등 제품들은 생명, 안전, 기억,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4.16 가치와 정신을 나누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이 왔습니다. 7번째 안산 온마음센터와 함께하는 10월 원례 포럼. 오늘 특별한 또 연사분을 모시고 함께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사고를 사회적 참사로 만드는가? 국가와 제도의 문제점, 이런 주제로 오늘 안산 시민 또 안산 온마음센터에 관심을 많이 주시는 또 전국의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억, 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사회적 이슈들, 그런 얘기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신가요? 네, 날씨가 추워지고 또 지난달에 비해서 빨리 이제 어둠이 찾아와서 오늘 이제 빨리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는데요. 오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님,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16 관련된 많은 이제 기록들이 살아있게 해주신 그런 아주 고마운 분이시고요. 저도 이제 2014년 4.16 현장에서 우리 교수님 만나 뵙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수님이 발표 준비하시면서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용이 아주 밝지가 않다. 한국에서 사고가 뭔가 우리가 새롭게 사고를 통해서 더 희망을 그래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 걱정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수님 이야기 들어주시면서 뭔가 그래도 희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들, 질문거리들, 그런 거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사회를 보게 돼서 제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지난달까지는 우리 안산 온마음센터 센터장 정혜선 선생님께서 사회를 봐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고요. 현재 안산 온마음센터에서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안산 온마음센터 원례 포럼 3월 달에 시작할 때 첫 번째 연사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때 대타로 관계가 전부다, 이런 주제로 연사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10월 원례 포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이현정 교수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의료인류학 그런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류학적 주제를 다뤄주고 계신데요. 이현정 교수님 모시고 무엇이 사고를 사회적 참사로 만드는가,
국가 제도의 문제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정 교수님 카메라 우리 스포트 받을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유튜브로 보시고 계시겠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의 이현정입니다. 오늘 또 우리 김현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따뜻한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또 김현수 선생님께서는 2014년도부터 온마음센터 센터장을 또 역임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 그 세월호 그 사건에 관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마라라고 하거나 또 잊혀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반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저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제가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이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그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그 연구자의 생활, 교수 생활을 쭉 하면서 오늘 발표가 아마도 가장 암울하고 또 가장 비판적인 그러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온마음센터에서 하는 원래 포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고 우리가 으쌰으쌰 이렇게 해보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러한 내용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2014년부터 쭉 뭐 한 6년 정도 동안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고 또 그 외에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억들을 수집하고 또 기록물들을 또 모으는 그러한 일들을 어쩌다 보니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결국 느끼게 된 것은 이 나라가 참 국가와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언론 그리고 학교 그리고 의료 이 기본적인 어떤 제도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은 그러한 좀 암담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그런 끔찍하고 암울한 상태인 것인가 하는 점을 세월호 참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따라 같이 읽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며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발표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재난 사건의 정치문화적 구성과 고통의 확대 재생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어떤 참사로서의 그 자체로 이제 고통을 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이 더 끔찍한 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목을 무엇이 사고를 이제 사건 혹은 사회적 참사로 만드는가라고 제목을 했을 때 제가 세월호 참사를 사고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제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이 잠깐 배가 뭐 흔들렸거나 아니면은 잠깐 배가 불완전하게 그렇게 운행이 되었거나 어떠한 사고의 문제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것이 어떻게 이게 참사의 그러한 끔찍한 일들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혹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수년 동안 우리에게 계속 고통과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책임 당사자들의 무능력과 책임 회피를 반복적으로 겪으며 어떤 면에서는 우연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경험으로서의 사고가 아니라 사실 확인과 해석이 요구된 역사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참사의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겠지만 제도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고통이 배가 되고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고통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사회적 고통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를 장기간 지속되는 광범위한 그러한 사회적 참사로 만든 요인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2014년 5월부터 수행된 참여 관찰, 제가 현장에서 이제 관찰을 했었던 내용들이요. 그리고 피해자 구술 증언록 그날을 말하다 총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참사를 만드는 데 관여해온 국가와 제도 폭력, 그리고 의료화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첫 번째는 권력의 자체 생산기구인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규율 감시 권력과 야만성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국가의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 사회와 유리된 그들만의 통치왕국, 그래서 학교의 문제를 다루고요. 네 번째는 의료계의 비겁과 공감 부재라는 제목으로 의료의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권력의 자체 생산기구인 언론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미디어가 갖고 있는 선정성과 비윤리성인데요. 손탁이라는 그러한 학자는 미디어는 대중에게 주목받는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미디어가 발생시킬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둔감하다라고 일찍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물론 세월호 참사 이외에도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선정성과 관음증적인 시선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세월호 참사는 미디어의 선정성과 비윤리성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프레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KBS 김시곤 보도국장이 세월호 교통사고보다 희생자가 많지 않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유가족들의 항의 속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홍문종 새누리당 전 사무총장은 4월 29일 일종의 교통사고라고 다시 발언을 하게 되죠. 4년 뒤 2018년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은 교통사고에 5천억을 지불한 나라라며 교통사고의 프레임을 지속했고요. 이러한 교통사고 프레임은 단지 정치인들의 입에서만 나왔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세월호 선박에 대한 검사와 규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기관과 침몰 발생 이후 구조 과정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을 면책하는 담론으로 언론에 의해서 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세월호 참사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예컨대 1999년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한 23명의 사망자를 낳은 시랜드 참사 때에도 이 문제가 단순히 모기향에 의한 사고다라고 과실치사를 강조하면서 언론은 당시 화성군 공무원들의 인허가 비리 문제를 감추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사고 프레임이라는 것이 단지 몇몇 사람들의 몰지각한 그러한 발언이 아니라 언론에서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서 이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했다는 거죠. 이러한 그 당시에 이제 2014년에 우리가 또 새롭게 접한 그 단어로 기레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말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당시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의 문제가 결국은 클릭수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경쟁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혹은 기자들의 그러한 비윤리적인 태도가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만나본 기자들의 그런 경험담은 사실 한 가지로 환원될 수가 없고요. 적어도 악행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컨대 시사주간지 기자 한 명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진실을 전달할 수 없는 기자로서의 자괴감에 우울증을 심하게 겪다가 기자 일을 중도에 그만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제가 만난 다른 젊은 방송국 기자 2명은 자신들이 기록을 가져가며 상부 데스크에서 검열되어 내용이 변경했던 일이 흔했던 2014년 4월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개인, 기자, 개인의 어떤 개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매우 한계적인 시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자 개인의 윤리를 넘어선 제도로서의 언론 자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언론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언론기관은 자체적으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정보를 생산해내는 기관으로서
수익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영향력의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보다 더 커다란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과 언론기관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은 규제하는 국가기관이 존재하고 소비자 단체와 국회에 의해 견제되는 반면에 언론은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조선일보가 됐다면 조선일보 아니면 한겨레 신문이 됐다면 한겨레 신문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언론 기관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TV로 방송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종편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스스로 하는 그러한 권력을 지닌 제한 없는 권력을 지녔다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해버린다. 그리고 유포한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기 권력을 스스로 생성하는 기관으로서 언론의 윤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언론의 관음적이고 비윤리적인 태도를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밤에 팽목항에는 텐트 한두 개밖에 없었고 아무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휘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며 아이들의 시신은 올라오는 대로 텐트 바닥에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은 그 현장의 생생한 장면을 찍기 위해 시신을 덮어놓은 천을 마음대로 들추고 카메라에 플래시를 터뜨리는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도체육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언론의 행태를 보면서 예컨대 성호 아빠 최경덕 씨는 체육관에서 벌어지는 지옥과 같은 난리통을 마치 극영화라도 보는 듯이 흥미로워하며 찍어대는 이들을 견디기 어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도로서의 언론은 이처럼 무자비한 지도적인 권력을 이용해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 탐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아픈 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데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성호 아빠 최경덕 씨의 그 인용구를 보죠. 진도체육관으로 와서 밖에 시신 왔다 이래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었죠. 그런 일 한 번 있었고 카메라들 위에서 하도 난리쳐서 올라가서 한 번 두들겨 깬 적 있고 찍지 말라는데 왜 찍는 거냐고 극도의 흥분 상태로 사람들이 막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가 누군가가 딱 어떤 제공만 기회만 부여가 되면 전부 다 전쟁을 치를 기세가 됐다 이렇게 갔다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서 카메라들 열심히 그런 장면들을 즐기고 있더라고. 찍으면서. 찍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래서 올라가서 내가 깨버렸죠. 그 뒤에 카메라들이 나갔어요. 위에 안 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돈 때문에 기사를 쓰는 그런 어떤 뭐 말단에서부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자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스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말하고 선정적이고 관음증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언론의 제도적인 그러한 권력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국가의 규율 감시 권력과 야만성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그곳이 지옥. 당시 체육관 바닥에서 유가족들은 짧게는 사흘, 길게는 7개월이 넘은 기간을 보내며 이 나라의 국가에 대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진도 그 체육관에서 마치 난민처럼 이불들을 별로 좋지도 않은 그런 어떤 이불 거적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깔고 그렇게 모여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의문인데요. 팽목항과 훨씬 더 가까운 곳에 강당과 숙박시설을 갖춘 남도 국악원이 있었지만 정부는 피해자들을 체육관에 머무르게 하면서 남도 국악원에는 경찰 간부들이 묵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피해자들보다 경찰을 배려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의 국가가 설마 그러겠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건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감시와 감찰을 하는 국가라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당일의 소식을 듣고 내려갔을 때 이미 언론사와 기자들이 구름대같이 와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또한 체육관엔 가족이 아닌 엄청난 수의 소위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어울리지 않게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옆에 조용히 끼어들어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심지어 시민의 손길로 차려진 식사를 하면서 아이를 잃어 눈물조차 흘릴 기운이 없는 가족들 옆에서 음식 맛에 대한 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또 가족 중 상당수는 4월 16일 당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증언합니다. 몇 개월 후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이 국정원이 감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아이를 끔찍하게 잃고 눈물을 마를 날 없이 계속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피해자들 앞에서 국가는 끊임없이 감시와 감찰, 그리고 한쪽에서는 관음증적인 시선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엿들어야 했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식사를 품평회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러한 감시 감찰의 문제는 진도 체육관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많이 발견되지만요. 국가의 문제는 단지 감시와 감찰의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얼마나 이 나라의 국가 체제는 거짓말과 무책임을 일삼고 있었는지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빨리 진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세월호 내부에 수백 명의 승객이 타고 있다는 것을 단정을 운행하는 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고를 했죠. 그러나 그때 상부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왔는지 김경일 정장은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원들도 지금까지 어떤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죠. 익히 아는 바와 같이 해경은 창문을 통해 구해달라고 외치는 승객들을 외면하며 선장과 선원들만을 구조했고 심지어 그는 조타실에서 선장과 선원들을 구조했으면서 이들이 선원인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결정적인 거짓 증언은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후 해경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김 정장은 망치와 깨진 유리 조각을 직접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앞에 자신이 선내 탈출 방송을 했으며 조타실 창문을 이 망치로 깨고 구조가 이루어졌다 거짓 인터뷰를 하기에 이르죠. 이것은 김경일 정장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도부는 사실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잠수사 500명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후 특조위에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정말 경악할 만한 발언을 하죠. 잠수와 투입은 다르다라면서 잠수 500명이 했다는 자신의 발언이 그 당시 맥락에서 분명히 거짓으로 인식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희는 그 전문 용어를 몰라서 그래 라는 식으로 오히려 비웃으면서 발언을 하죠. 이호정 특조위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해경은 4월 17일 오전 7시 8분과 51분 두 차례 청와대와의 통화에서 해경 잠수 인력이 8명 투입됐다라고 보고했고 이 내용은 해양수산부 상황실에도 전달됐습니다. 김석균 청장이 500명 투입이라고 거짓을 말할 때 옆에 있었던 이주영 장관은 당시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수염을 기르고 진도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서 어떤 세월호 피해자들을 굉장히 돌보는 그런 의인의 모습인 것처럼 그려졌던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이주영 장관의 행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주영 장관 당시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 있었음에도 정정하지 않습니다. 현장 지휘의 총책을 맡아 했던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 서장은 침몰 지점과 겨우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삼청 구함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현장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왜 현장 지휘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을 합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개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언들을 우리가 지도부를 통해서 들었었죠. 그렇다면 해경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고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 안타깝게도 백록항에서 사흘째 되던 날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시도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이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고 아이들을 구조하는데 애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은 빨리 대통령을 만나러 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가 대응의 잘못이 현장의 소식이 청와대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던 거죠. 청와대에 전달되면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대통령이 5월에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고 그들의 한가닥 기대와 희망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그 한국의 국가라는 것이 앞서 얘기하듯이 감시 감찰로부터 그다음에 해경 김경일 정장 그리고 해경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혜원 아빠 유영민 씨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따가 저희가 또 같이 만나 뵙기도 할 건데요. 배신감을 느낀 기점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만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대국민 연설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연설을 악마의 눈물, 악어의 눈물이라고 불러. 그 발표하고부터 바로 이제 여당 애들이 엄청나게 가족을 압박을 해오지. 그게 바로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이 6.4 지방선거로 연결되고 7.3 재보선 선거로 연결되면서 야당이 패하면서 여당에서 노골적으로 대놓고 가족을 이제 핍박을 하는 거지. 특별법 무산시키고 안 된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진보 보수로 나눠지지. 또 그때 대국민 사과 딱 하고 나서부터 바로 느껴졌어요. 이거는 우리를 이용한 거구나. 가족들 이용한 거구나. 이용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이용하는구나. 정치라는 게 이래서 무섭구나 라는 걸 알았지. 정치적 획책의 연속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봤는데요. 국가의 정치적인 그러한 획책은 계속됩니다. 2015년 4월 첫 주 유가족이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집단과 그 어떤 협의조차 없이 배보상 지급 기준안을 갑자기 선포를 하게 되죠. 핸드폰으로 문자를 날립니다. 2019년 5월 공개된 기무사 문건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5일 후부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종북과 반정부 활동으로 매도하고 참사 한 달 여후인 5월부터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실상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실시해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대응책에는 진도지역 21명, 사이버 활동 10명 등 기무사 요원 배치, 유가족 가족 접근 반정부 활동 조장 불순 세력 차단, 단원고 선후배 지역 주민들의 촛불 시위 등 반체제 징후 포착이 활동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죠. 국가의 야만적 폭력은 이러한 정치적 획책에 넘어들지 않고 한정되지 않고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으로도 나타납니다. 참사 1주기 행사가 이루어진 2015년 4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유가족은 경찰이 만든 차벽으로 가로막혀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광화문 광장 안에 갇히게 됩니다. 집회 도중 유가족 한 명은 경찰로부터 떠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일부가 폐를 찔러 피가 고이는 증상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하고요. 2015년 5월 2일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 연대는 노동절을 기념하여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격렬히 대치하고 이날 유가족은 물대포와 캡사이신의 세례를 받기도 하죠. 여기에 제가 적은 거는 이것뿐이지만 이외에도 유가족들과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집회를 했을 때 국가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폭력적인 장면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촛불 집회 이후에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 이후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문재인 정권은 2019년 5주기에도 피해자 집단의 분열을 이유로 공식적인 국가적 애도를 책임 회피합니다. 촛불로 인해서 그리고 촛불 그 집회 당시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분은 특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앞자리에 항상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세월호라는 그런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 자체가 이 나라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이슈였던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 되고 나서 5주기 행사 때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특조기는 국민의 망각을 빌미로 진실규명의 활동을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달라지지 않는 진상규명의 과제를 붙들고 피해자 가족들은 과연 지금 정권이 그들이 촛불을 통해 얻어낸 정권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국가의 모습은 변하지 않은 것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이것이 정권의 문제가 아닐까. 물론 정권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권의 문제일 거라고 굳게 믿으며 이 정권을 바꾸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얼마만큼 변화를 시켰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권을 넘어선 국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합의와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투표 과정을 통해서 뽑힌 그러한 기관이고 그러한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가 가장 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감시 감찰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그럴 때 이것을 국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좀 논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에서 언론에 대한 문제나 국가에 대한 문제는 이곳저곳에서 제가 아니라도 여러분들께서 또 논의를 해준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학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처음에 사고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런 학교 문제가 제기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세 번째는 학교, 사회와 유리된 그들만의 통치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학교의 문제를 좀 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단원고의 사후 처리의 부실함입니다. 강교감의 자살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명 반에 남지 않은 생존 교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참사 이후 곧바로 정근 신청을 해서 다른 학교로 배정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참사 이후에 그 당시 교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학생 인솔 문제를 어떻게 했는가에 관해서는 일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의 생존 교사들도 참사 생존자라는 점에서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축소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여러 번 저도 이제 학교에서 선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인솔했던 학생들이 이러한 참사를 겪게 되었고 내가 만약에 생존해 왔으면 물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직면해야 되는 심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무게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교사라면, 그래도 선생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참사 후 생존교사들이 보인 어떤 무책임한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오늘날 한국 학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학교의 위계성, 우리가 많이 외쳤던 구호가 초기에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런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구호였는데요. 이 나라의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건 우리나라죠.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하기보다 오로지 대학 합격을 목표로 돌아가는 입시체제의 수동적인 주체로서 살아가도록 강요가 됩니다. 입시체제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 존재들은 일찌감치 교사들과 친구들의 관심으로부터 배제되죠. 그리고 이러한 교육체제는 단지 학교만의 문제라고 보기도 힘든 것이 대학 중심의 위계적인 사회에 익숙하고 그 사회 속에서 자녀가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많은 부모들의 암묵적인 동의와 협조로 더욱더 강화됩니다. 즉 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키우지 말고 보다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로 키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입시 교육에 그러한 수능적인 주체로 양성시켜 달라라고 부모들도 같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형국이죠. 대학이 평생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는 터무니없는 사회 속에서 유치원에 가기 전부터 길들이고 그런 체제 속에서 뼛속까지 적응하기만을 바라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있으라를 계속 학습하고 배우고 몸에 익히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권위적인 교사의 태도, 혁이 엄마의 발언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나눌 수 없게 만든 담임 교사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지금까지도 얼마나 크게 상처로 남아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혁이는 제가 잠깐 그 맥락을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 수학여행을 가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혁이가 핸드폰을 가지고 가질 않아요. 그래서 혁이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선생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통화를 못하죠. 그래서 혁이 엄마는 한편으로는 집에 남아있는 핸드폰에 계속 문자가 오는 것을 직접 목도를 하면서 혁이와는 통화가 되지 않은 그런 고통을 겪었어야 됐던 겁니다. 혁이 엄마 조순애 씨의 말입니다. 또 이제 장사하다가 7시쯤 돼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수학여행 간 당일입니다. 선생님, 우리 혁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혁이 핸드폰도 안 갖고 가고 통화도 못 하고. 그렇다니까 어머니, 혁이 밥 먹으러 내려갔으니까 혁이 오면 꼭 제 전화로 하라고 할게요. 그랬거든요. 전화도 안 왔어. 그리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어머니, 혁이 핸드폰 안 갖고 왔으니까 자꾸 어머니 걱정되니까 제가 제주도 가서도 항상 옆에다 데리고 다닐게요. 혁이는 더 신경 쓸게요. 이랬거든요. 진짜 신경 써서 혁이 안산까지 잘 데리고 온다고 했고 여행 처리해달라니까 갑자기 안 된다고 했고 또 전화도 거짓말해서 못 전해줬고 또 저녁 7시에도 전화도 통화도 안 했고 여기 전화를 못 전해줬다는 건 수학여행을 아직 떠나지 않았으면 핸드폰을 가서 전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곧 떠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전화를 이제 직접 핸드폰을 전해주지를 못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떠나기는 훨씬 나중에 떠나서 혁이 엄마는 이것이 이제 거짓말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혁이 오면은 자기 걸로 하라고 한다 했잖아요. 네, 안 했어요. 그래서 혁이와 결국은 그 떠난 순간부터 통화를 하지 못했었던 혁이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또 학교가 갖고 있었던 것은 이제 유가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입니다. 학교는 참사 이후 알고 있던 정보를 학부모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학생이 갑작스러운 침몰 사고로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애도와 추모 행위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냈는데요. 2014년 11월 24일 단원고는 1~3학년 학부모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신학기에 2학년 교실을 정리해야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갑자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가족들은 아직 아이들 시신 수습이 다 끝나지도 않았다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이제 미루게 됩니다. 단원고는 서둘러서 빨리 그 세월호와 연관되는 지점들을 삭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기억을 삭제하고 마치 참사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것처럼 학교를 빨리 입시 교육의 장소로 원상복귀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학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실 존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는데요. 단원고 특별위원회는 2015년 8월 26일, 9월 4일, 9월 16일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는데 단원고 학교 운영위원장 장기 씨와 일부 교육청 간부들은 유가족의 교실 존치 주장에 반대하며 교실 정리를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이제 교실 존치를 주장하면서 그 학교 앞에서 그 집회도 열고 그리고 계속 교실 존치를 위한 그런 싸움을 진행해 가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이미 이 학교와 관련 없는 사람들로 이제 취급을 했었던 겁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사회적 참사의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 기억으로 이어갈 것인가 하는 교육적인 차원의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입시 교육의 빠른 회귀를 위해 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논의에 참석한 유가족과 또 재학생 학부모들 간에 진흙탕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유발시켰다는 것. 이것은 사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제 교실 존치를 이제 주장하는 이제 유가족분들과
교실을 빨리 정리하고자 하는 이제 재학생 이제 집단이 있는데, 그것도 모든 재학생 그 학부모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갈등을 만드는데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학교가 이 학교의 그 교실들을 어떤 식으로 그러한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거나 우리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장소를 활용하고 또 우리가 기억을 이어가 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오히려 재학생들의 학습권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또 그것을 어떤 1, 3학년 학부모들과 2학년 학부모들 사이에 어떤 싸움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학교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시키는 그러한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호 참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원고에서조차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교육적으로 아니면 사회적 기억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지 않고, 오히려 빨리 다시 문제가 되는 입시교육의 그러한 장소로 만들고, 그리고 다시 그러한 기억을 하루빨리 지워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여러 학부모들이 진흙탕과 같은 그러한 싸움의 현장 속에 있도록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도대체 교사의 역할이라는 건 무엇이고, 학교의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당시에 그 수학여행을 데리고 가고 기획하고 이 모든 것을 했었던 학교의 문제는 어째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거나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계의 비겁과 공감 부재라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 관련 전문가들의 행동인데요. 세월호 참사가 이전의 재난사고와 달리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침몰 당일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위험에 대해 의료 전문가들이 주목했다는 점을 또 한 가지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2014년 4월 16일 당일에 벌써 생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우려하면서 공동 성명을 내기도 하는데요. 이후 정신의학, 간호학, 심리학 등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각 학회를 중심으로 모집되었고요. 이들은 진도와 안산에서 헌신적으로 자원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학회를 중심으로 또 움직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자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은 아름답지만, 이러한 열정과는 별도로 전문가들이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하지 못했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점차 정부와 피해자 간의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제 그 한 3, 4개월 지나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세월호 참사의 어떤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입장과 그 피해자들의 반대하는 입장으로 정치적으로 양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양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잠깐 물 좀 마시고 갈게요. 네, 그렇게 양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되니까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올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그러한 좀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참사 피해자 입장에 서야 한다는 역할과 위치를 회피하는 경향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불편한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이제 지금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초기에 어찌 보면 피해자들이 가장 어렵고 또 당시에 지원과 지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들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어떤 보건복지 전반에 관심을 갖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행동했었는 게 옳았을까라는 지점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 이 안산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와 대립하고 있고 이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참사라고 생각했었던 피해자들이 마음 편히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인 그런 특성 자체가 가진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참사가 발생된 뒤 사태가 더 정치적으로 악화할 것을 두려워했었던 정부는 당시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중에 자살자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 당시에 센터의 전문가들은 2~3명씩 팀을 꾸려서 각 집에 자살 위험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예컨대 자살 생각이 드느냐라고 자식을 잃은 이제 부모에게 물어봤을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유가족들은 자식이 죽었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듣고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참사가 있고 나서 국가에서 어떠한 정신건강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를 제기하고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일진보한 그러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그 당시에 정부의 입장에 쓸 수밖에 없었고 또 보건복지부의 명으로 이제 세워진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의 이제 전문가들은 피해자 입장에 우리가 서야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되게 애매한 입장 속에서 서면서 오히려 정부의 그러한 아주 초기의 상황이지만 그러한 정부가 정치적으로 악화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것을 막는 데 오히려 봉사하게 되는 그러한 초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인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초기 안산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의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임금을 받는 중공무원과 같은 입장이다 보니 피해자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환자로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관점을 가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물론 어떤 극소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센터에 이제 관여를 하고 또 어떤 서비스를 받기도 했지만 자녀를 잃은 유가족이 정치 투쟁을 할 때 센터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이들이 어째서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했는지 별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센터로 치료받으러 오지 않는 피해자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며 단언하기도 했죠. 의료진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자신들이 정부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비겁하게 묵인하는 태도였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피해자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투쟁 현장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싸우고자 했었을 당시에 의료인으로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에 말리지 않고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등지고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입장들에 반대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이고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반성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만 초기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이제 의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뭐 병원에 가시고 뭐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가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위계적인 구조와 또 어떤 그런 틀 속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센터 바깥으로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생각을 초기는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떠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병원 밖으로 내가 나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안에 있고 환자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것인데 여기서 사실 환자라는 개념도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없는 개념이었고 이 센터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보다는 오히려 센터 밖으로 이들을 거꾸로 피해자들을 찾아 만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던 시기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그들 편에 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정부의 감시 체제 속에 포함되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거나 우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의료 패러다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동안 일상적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회복지사들만이 다른 전문가들과는 별도로 좀 움직였었던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피해자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며 공감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이제 이 피해자들과 어떤 면에서 더 현장에서 더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맥락들과 역사들이 있었는가를 또 보여주는 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점은 센터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문가가 똑같은 정치적 입장이나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처한 입장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운 점들을 호소하기도 했고 또 안타까운 자신의 또 이런 위계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월호 참사라는 상황은 어떠한 정신건강 관련된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참사의 상황이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현장에 맞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혹은 치유 방법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해야 했고 다른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 어떤 머리를 맞대고 더 생각해 봐야 됐을 지점들이 있었지만 전문가주의의 틀은 강고한 학문 분야의 피라미드 체계와 권위 있는 접근법 그것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건우 아빠 김정일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트라우마 센터나 뭐 이게 정립이 돼 있질 않아요.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또 얘기를 끄집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더 힘든 거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병원도 없고 의사들도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진료에 그게 기록이 남아버리니까 또 그건 그렇고 집사람도 처음에 트라우마 센터, 온마음 센터도 갔다가 성질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고가 날 당시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시 또 끄집어내도록 유도해 버리니까 집사람이 이제 그거더라고요. 그걸 왜 당신에게 얘기하냐고. 차라리 정신과 병원을 소개해라. 거기 가갖고 치료받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온마음 센터고 뭐고 이런데 많이 부모들한테 배척을 받았죠. 그래서 건우 아빠의 목소리였고요. 다시금 반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주의의 어떤 공감 부재입니다. 이것은 꼭 이 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공감 부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지도 위로해 주지도 못했던 전문가들. 전문가란 가만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인가? 그들에게 배움이란 현장을 통해 새로워질 수는 없는 것인가? 그렇게 폐쇄적인 집단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전문가라고 권위를 세워줘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는 지식의 폭력, 전문성의 공감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고 특히 박근혜 최순실 농단이 드러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센터 전문가들의 태도가 크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의료진들의 태도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니 이게 어떻게 국가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 아 국가가 정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의료진을 비롯한 센터의 전문가들은 유가족 단체 의견에 귀 기울여 애쓰고 그리고 나아가 유가족의 활동을 지원하는 양상,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유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양상으로 점차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이 너무 암울한데요. 한국 국가와 제도의 특성을 그렇다면 요약해 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권력에 취해 사실과 기본 윤리를 방기한 언론.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실이 부재한 그리고 관음과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대표하지 못하는 규율과 감시가 우선인 국가는 가장 약하고 힘든 그러한 국민들을 돌보아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부재하고 그에 따라서 국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 자유롭고 자주적인 교육보다는 제도 안에 왕국을 구축한 교육계는 형식적인 입시 교육을 계속하게 하고 우리의 한국 사회에서 행복한 아이와 성인으로 자라날 기회를 박탈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듬고 공감하지 않는 어떤 의료와 전문가주의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전문가들 안에
어떤 피동적인 환자 혹은 피동적인 존재로만 존재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참사적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세월호라고 제가 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곳에서 우리는 결국 물론 이 네 가지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행복하게 교육받아 성장하고 거짓 없는 사회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질병이나 고통을 보듬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로서 대상화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세월호는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고쳐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네요. 모든 부분들이 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사회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가 봤었던 언론, 그리고 국가, 학교, 의료, 어떤 대표적인 그런 제도적인 기관들이죠. 이러한 한국 사회 국가와 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어째서 세월호 참사가 끔찍한 사회적 참사이자 역사적 사건으로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엄마 아빠들의 작은 노래 모임에서 시작된 4.16 합창단은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는 현장은 물론이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7년 동안 300회 이상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4.16 합창단의 노래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한 땀 한 땀 마음을 엮어 팔찌와 천연 비누를 만들면서 생명, 안전, 기억,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한 걸음이 된답니다. 사회적 목공소는 슬픔과 절망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생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목공소를 시작했습니다. 목공소에서 만드는 칼림바 등 제품들은 생명, 안전, 기억,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4.16 가치와 정신을 나누려 합니다.